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론 제10강 노인건강보장체계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동일한 주제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도적으로 살펴볼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요, 이번 시간에는 노인 건강보장체계 중에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불어서 노인건강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료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신청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떤 혜택을 입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떠한 제도다? 공공부조의 형식을 띠고 있는 제도다. 우리가 앞 시간에 9강에 배웠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형식의 공적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형식의 공적 건강보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은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1963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산재보험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건강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공공부조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의료급여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공부조 알고 있는 게 뭐 있죠?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모체인 생활보호법이 있었죠.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봅시다.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질 때 이 생활보호법 안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료보호는 이 생활보호법 안에 명시가 되어져 있다가 1970년대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우선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이게 그 간극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 속에서 계층 간의 의료 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공동의 관심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77년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의료보호법이 탄생이 됩니다. 자,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회보험의 특성이고, 이거는 의료보험이 아니라 보호죠. 그래서 의료보호법이 1977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법, 의료급여가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01년에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이 바뀝니다.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 이젠 당당한 어떤 권리성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의료급여 수급기관을 폐지하고 예방, 재활 등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상의 어떤 미비점들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일부터는요, 일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제 및 선택 의료급여 기관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본인 부담금제가 뭐냐면, 우리가 행위에서 몇 프로 내잖아요. 우리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근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입원했을 때 얼마를 내느냐, 이러한 것들이 금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 의료급여 기관을 선정을 하면 그 금액 자체가 다시금 또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가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도 아주 간단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급여의 1종과 2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2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2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2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 1종이 아닌 사람만 2종이에요. 그 외에 2종이 있다 없다? 그 외에 2종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종이 어떠한 분들이 1종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1종입니다. 그런데 전부 1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2종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 의료급여 1종과 의료급여 2종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그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인데 그 가정 내에 근로능력자가 있느냐 없느냐. 근로능력자가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거죠. 조건부 수급자가 있으면 의료급여 2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 가정인데 여기에는 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기했던 분들이 전부 다 근로 무능력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로만 구성되어진 가구라 그러면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구에 김준은이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나도 생활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거죠. 그러면 저는 근로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몇 종이 되는 거죠? 2종의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행여자, 재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의사상자 무슨 뜻인지 알죠? 댓글로 의사상자의 개념을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댓글 남기신 분들도 있던데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거나 다치신 분들을 의사상자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상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의사상자, 그리고 입양특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입니다. 나이 제한 있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유공자, 보훈대상자에 의한 보훈대상자, 무형문화자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자의 보유자와 또 그것을 전수받기로 하고 있는 그 가족, 북한 이탈주민 관련 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도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된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의료급여 1종, 그리고 노숙인 등의 복지,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도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쉽죠.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안에, 수급자 안에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의료급여 2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종하고 2종이 무슨 차이인데요?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건강보험 대상자는 입원했을 때 진료비의 20%를 낸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대상자가 입원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느냐라는 거죠.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 입원을 했을 때 1차든 2차든 3차든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3차 기간으로 입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차 기간에서 소견서를 받아야만이 가능하고요. 또 2종일 때는 2종인데 병원에 의료기관에 입원했을 때는 봅시다. 1차든 2차든 3차든 급여 비용 총액의 10%. 급여 비용 총액의 10%예요. 총액에. 다르죠. 그래서 전체 금액의 10%라는 것 개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외래. 우리가 외래로 갔을 때는 우리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 1종인 경우 외래로 갔을 때는 어떠냐? 1차인 경우는 원내 직접 조제인 경우는 1,500원.
약까지 조제하면 그 외에는 1,000원, 2차도 2,000원, 그 외에는 1,500원, 3차는 2,500원, 그 외에는 2,000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이 병원에 갔을 때는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는 어떠냐라는 거죠. 1차 병의원에 갔을 때는 1,500원과 그 외에 1,000원입니다. 근데 2차나 3차에 갔을 때는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15%. 아까 입원일 때는 의료급여 총액의 10%였잖아요. 근데 외래를 했을 때는 15%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약값도 얼마일까? 약값.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제인 경우는 500원. 2차, 3차도 마찬가지 처방 조제는 500원이고, 직접 조제했을 때는 900원을 받습니다. 이종인 경우는 어떠냐? 이종도 마찬가지 처방 조제일 때 500원, 직접 조제일 때 900원. 그래서 약국은 서로 1종이든 2종이든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은 여러분들 구분이 되시나요? 많이 차이는 없지만 외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냥 2차든 3차든 가서 2,000원만 내면 되는 것과 비용 총액의 15%를 내야 되는 것 차이가 있죠. 입원일 경우도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는 것과 비용 총액의 10%를 내는, 그러니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도 있는 거죠. 그리고 2종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의 급여 차이는 월등히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의료급여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되고 있을까라는 거죠. 의료급여 제도는 공공부조의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공부조의 일환으로서 일반 조세에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도별 의료급여 기금에서 필요 경비를 더불어서 같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세와 각 시도, 지자체에서 추가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달 체계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응급, 분만, 결핵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바로 입원했을 때 2차나 3차에 갔을 때도 병원비가 무료였잖아요. 전액 무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자 대상자가, 의료급여 일종 대상자가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차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정말로 응급해서 3차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다른 누군가가 뭐 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현황에 따라서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의료급여 기관이 진찰 후 2차 의료급여 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2차 또 3차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수급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혜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이면 반드시 1차나 2차를 거쳐서 3차로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자이긴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영역인데,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의료급여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아, 그래서 병원비가 2,000원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 외에 기타 노인 건강보장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치매 국가 책임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적으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라는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치매 국가 책임제란 무엇이냐?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 정책이 뭐다? 치매 국가 책임제입니다. 그 치매 국가 책임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치매 안심센터, 광역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이런 치매 안심센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게 이런 치매 국가 책임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 그러면 왜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노인 인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초로 하면 적어도 14%는 월등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언제? 2017년에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뭐예요? 65세 이상 고령자이죠. 맞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14%,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치매일까요? 대충입니다. 약 10%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약 10%가 무슨 인구냐면 치매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체 인구로 보면 14%에 다시 10%니까 약 1.4%의 인구는 치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매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족 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전 치매 지원 체계가 사실상 거의 없었죠. 이전에 치매 지원 체계가 보건소에서 하는 아주 일부분의 사업이 전부였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매 국가 책임제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냐?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1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치매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장기요양 서비스는 어떠한 분들을 대상자로 하고 있냐면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치매가 있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기보다는 인지력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동은 잘하는데 어떤 인지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등급 판정을 하면 거의 다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국가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5등급과 그 인지치료 등급이 별도로 만들어지면서 치매가 있는 건강하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이런 어르신들도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치매 환자 모두에게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증 치매인 경우는요, 좀 전에 설명했던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본인 부담금보다 월등히 낮은 10%, 그죠?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더 이렇게 감면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치매 어르신들은 그 의료 비용을 더욱더 감면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를 대폭 완화하고 치매 친환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연구를 개발하고 치매 정책, 행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글자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는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요? 치매 안심센터 어디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로 가시면 그 보건소 내 치매 안심센터의 그 역할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용자 수는 2019년 5월 대비 240만 6천 명 이렇게 관리 등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여기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의 10,000명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70만이라고 칠게요. 70만의 14%가 노인 인구라고 쳐요. 그러면 몇 명이 되죠? 약 10만 명이 제주도의 어르신 인구겠죠? 자, 10만 명에 다시
10%가 치매 어르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10만 명에 다시 10% 하면 10,000명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 치매 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이 10,000명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찾고자 하면 여기 제가 주소 넣었죠? 이 주소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시설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치매 상담 콜센터가 있어요. 18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1899-9988입니다. 우리 좀 전에 앞 시간에 설명했나요? 9988234라는 걸 설명했었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째 돌아가시는 것을 어르신들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19세의 기억을 99세까지 팔팔하게 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그것을 전화번호로 옮긴 거죠. 그래서 1899-9988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관한 상담을 하기를 원하면 1899-9988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보건복지 상담센터인 129번 여기에다가 전화하셔서 치매 관련 상담을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 담당 부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 중에 치매 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건데요. 치매 환자 지문 등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도 지문 등록하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현장 등록은 시설이나 행사장에서 등록할 수가 있고, 내방 등록은 치매 안심센터나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는 거죠. 직접 같이 동행해서 해도 되고, 지문을 해야 되기 동행해서 하시고, 그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같이 떼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가 등록은 이 사이트 세이프 안전 182에다가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오라고 들어가는 것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의 실종 18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종 위험 노인에게 인식표 보급이 있어요. 만 60세 이상 치매 위험 노인에게 치매 안심센터에서 상시 무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치매 위험 노인이 계시면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서 뭘래요? 인식표를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실종 치매 노인 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실종 노인 전단지 제작 무료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전단지 4,000장, 스티커 1,000장, 현수막 1개를 무료 제작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고 또 도움 받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종이 된 게 확실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서 112번 112에다가 여러분들이 빠르게 신고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중앙 치매센터 홈페이지 검색창에 중앙 치매센터 치셔서 로그인해서 로그인할 필요 없고 일단 들어가시면 치매 자가 진단이라든지 개인 상황에 따른 치매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치매 종합 포털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앙 치매센터에도 한번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매 검진 사업이 있어요.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 검진 실시해서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면 아무래도 그 진행 속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치매는 치료할 수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치료제가 있다 없다라고 기사에도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일단 둘째 치고라도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 그것을 상당히 이렇게 늦출 수가 있어요. 진행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치매 검진 사업이 있다라는 것.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시군구 보건소에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면 될 것 같고,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가능하시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인정자에서 치매 진단이나 감별 검사가 실시가 된다라는 거죠. 치매 선별 검사, 그 다음에 치매 진단, 그리고 감별 검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보건소에서 1차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해서 조금 위험군이다라고 하면 2단계로 그 중에서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연계한 거점 병원들 있죠. 그 병원에서 진단검사. 그러니까 의사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뭔가 구체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감별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어떤 혈액검사라든지, 내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3단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마찬가지 시군구 간헐 보건소에 의뢰하시면 될 것 같고,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월 3만 원 상한내 안에서 본인 납부 실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2만 원이면 2만 원, 만 원이면 만 원, 그런 실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 실명 예방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노인 암검진 및 개안 수술, 저시력 노인들을 위한 재활 사업 및 노인 실명 예방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그 건강한 삶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서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그리고 그 중에서 어때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 발견 및 검진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지원 근거는 노인복지법 1조와 27조에 근거하고요. 대상자는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고, 개안 수술은 그 중에서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중 수술이 필요한 자, 그죠? 개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의료진에 의해서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 자는 개안 수술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제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이쪽에다가 링크 하나를 걸어 드릴게요. 혹시 기준 중위소득이 뭐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은 링크 타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간헐 보건소 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전화하시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와 2살 아이의 삶과 치매 어르신과 그 치매 어르신의 자녀의 삶 속에서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모와 2살 아이. 2살 아이는 어때요? 떼쓰고 했던 말 또 하고 안 하면 울고, 그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10번을 얘기하면 10번을 다 들어주고, 울면은 그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옆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2살 아이는 장성한 자녀가 됐고, 그 부모님은 이제 치매 노인이 됐어요. 상황이 바뀝니다. 2살 난 아이가 떼쓰고 10번, 20번 반복했던 얘기를 이제는 그의 부모인 치매 노인이 떼쓰고 10번, 20번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2살 아이였던 이제는 치매 노인의 자녀가 된 그 자녀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모가 과거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던 것처럼 부모님이 10번을 얘기해도 귀찮지 않게 다 들어주고,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줬던 부모님처럼 어머니의 기저귀를, 대소변을 갈아주는 자녀일까요? 라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툭 던지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강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